지지난주인가 제주도를 갈 뻔했거든요. 근데 수업 때문에 못 갔는데 제주를 왜 갔냐면 그 박사과정이 있으니까 그 논문 같은 거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래서 그 학회에 있어서 참여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지는 못하고 여기 왔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여기 와서 가지는 못하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수업을 바꿔서라도 민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서라도 갔었을 텐데 못 가서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다 뭘 낸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물어볼 게 있다고 농어촌공사가 지금 나주에 있잖아요. 찾으러 온 거예요.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거기 있는 실무자하고 둘이서 얘기하는 사이에 이제 저는 껴갖고 이제 되게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이 주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양반은 학교에 계신 교수님은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실무자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를 시험 문제를 내려가는 출제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다행인 게 그렇게 막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많이 내세요. 특히나 요즘에 몇 년 동안은 한 3, 4년 동안은 출제하러 가신 분들의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정말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고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다 변형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제자들의 능력 부족인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쉽게 내려고 그냥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건지는 알 방법은 없죠. 그분들이 얼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3, 4년, 그러니까 23회 정도부터는 문제가 유난히 쉬워졌습니다, 많이.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한 20회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이제 작년 시험에서 그게 달한 거죠. 아주 본격적으로 쉽게 냈던.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에 이제 좋게 해석하면 출제자들이 1차는 쉽게 내서 웬만큼 붙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떨어뜨리는 건 2차 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좋게 해석하면 이제 저처럼 이제 나쁘게 해석하면 아, 출제자들이 문제를 새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구나라고 판단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새로운 유형은 없고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기출문제들만 많이 풀어보시고 되고 근데 사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맨날 똑같은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읽지도 않았는데 답이 나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이해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오히려 방해해요. 그러니까 자꾸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문제를 읽게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기출문제를 보고 있으면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앞으로 보시게 될 문제들 있죠. 포함해서 그럼 토탈하면 160문제예요. 그 160문제는 다 외워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시국태 읽으려는데 읽는 거 너무 힘들고 뭐 읽어도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 그러면 160문제 중에 다 볼 필요는 없죠. 맞춤 문제는 볼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맞춤 문제들, 그 틀린 문제들 중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또 나와도 못 맞출 것 같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풀어드린 26번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면 4번 모의고사 본 거라고 해봐야 걔가 50문제 내외일 거 아니에요. 50문제 내외. 그러니까 한 회차 때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문제씩 틀렸다고 가정하면 40문제인 거고 만약에 뭐 한 15개씩 틀렸다고 하면 60문제 정도 되는 거니까 한 4, 50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 어떻게 한다 생각하세요? 외우고 갖고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심리적으로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이제 시험 보러 갈 때쯤이 되면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아직도 할 게 남아있어.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공부할 거 싼더미로 쌓여있는데 나는 그걸 다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지금부터 이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하면 내 할 거 다 했다. 그걸 좀 만드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국태 5번 읽어라, 10번 읽어라인데 난 10국태 10번 읽었으면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공부 안 해도 된다는데 그거마저도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리셨던 문제들만 골라서 그거를 뭐 오려놓든지 아니면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통째로 다 갖고 다니시면서 이거 해봐야 개론은 6페이지잖아요, 6페이지. 그럼 4회분 하면 30페이지 내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시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 다시 외운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뭘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뭐가 나와? 모르는 게 나와.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제 시험만 보면 돼.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가세요. 그래야 좀 시험이 안정적으로 봐져요. 불안하면 공부를 다 못 해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도 그래서 이걸 맞았다고 해놓고도 뭐 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 고쳐. 그럼 문제 고친 거지고 맞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모의고사 보면서 보시면 고쳐갖고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틀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찍은 게 대부분 답이에요. 고치지 마세요. 실제 시험 가서도.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7번 보시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틀리신 분은 요약지 164페이지에 대한 문제죠.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두 개가 섞였네요. 1번하고 3번하고 3번도 같은 거로 봐야겠네. 4번하고 5번 1번, 3번, 4번, 5번 얘는 변동금리에 대한 문제죠. 변동금리. 그리고 2번은 원금균등 방식의 개념. 그럼 1번부터 봐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뭐에다 뭐를 더한다?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다. 이 중에서 누가 변하면서?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이자율이 변하는 거랬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은 다른 얘기긴 한데 원금균등 방식에서 개념 원금은 어떻다? 균등. 이자는 체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한 원리금도 체감.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짧고 그럼 대출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융자 비율이 낮다. 그만큼 돈을 적게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기간의 위험은 낮죠. 빌려둔 돈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금방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은 어떻게 된다? 감소. 그래서 돈 빌려줄 때 짧게 조금만 빌리면 그만큼 이자가 낮죠.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적으니까. 근데 빌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자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4번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에서 조정주기의 문제인데 조정주기가 짧으면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위험을 바로바로 떠넘길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출자는 짧은 걸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5번 대출 시점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어떻다? 높다. 왜?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더 많으니까. 틀린 거 몇 번만? 3번. 28번. 요것도 틀리셨으면 요약지 159페이지 가시면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식 있죠? 외우시고 계시면 되고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랑 조금 다른 건 뭐예요? 5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대요. 그걸 감안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28번처럼 뭘 구해라고 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신다?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원리가 세 가지 있으니까 대출 승인 기준이 먼저 확인하시랬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대출 승인 기준이 아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LTV와 DTI. 그럼 얘는 LTV 가지고 또는 누구 가지고 DTI 가지고 뭘 구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문제죠. 그럼 풀으려면 이거 구하는 시기 생각나시면 되죠. 뭘. LTV 가지고 대출 금액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부동산 가치에다가 뭘 곱해서? LTV 곱해서. DTI 가지고 대출 금액 크기는 어떻게 구하신다? 밑에 누구 들어가랬고? 저당 상수. 위에는 나의 연간 소득에다가 은행에서 제한하는 뭘 곱해서? DTI를 곱해서 거기서 뭘 빼면 돼요? 기타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 식 두 개 생각나시고 거기다 값만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뭐. 보니까 이 사람의 주택담보 가치가 얼마래요? 5억짜리예요. 5억. 그럼 5억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LTV가 70%까지예요. 그러면 57에 35니까 3억 5천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이미 얼마를 빌려놓은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은 3억이 되는 거죠.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연간 소득이 얼마래요? 문제에서 보니까 3천만 원. 그럼 연간 소득 3천만 원에다가 DTI가 몇 프로까지 된대요? 50. 기타 부채는 설명 없으면 0이죠, 뭐. 저당상수는 0.1. 그러면 반이니까 1,500만 원. 0.1하니까 1억 5천까지인데 얼마 이미 빌려놨어요? 5천만 원 빌려놨잖아요. 그럼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그럼 두 개의 금액이 서로 다를 때는 꼭 무슨 말이 따라 붙더라. 두 가지 승인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적은 돈이 얼마? 1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죠. 답은 1번. 29번. 신기하네. 28번하고 29번이 정답률이 똑같아요. 쌍둥이 빌딩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왔어. 정답률이 똑같아요. 그 푸신 분은 푸는 거고, 아닌 분은 찍었는데, 번호를 다르게 찍은 거죠. 한 번으로 찍어요,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다 빗나가잖아요. 더 억울해. 그냥 차라리 한 번으로 찍는 게 더 속 편해요. 29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65페이지에 원리금융 등 원금융 등 체증식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 그 중에서 시국태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똑같죠? 숫자만 조금 다르게 한 건데. 2억 원을 대출받은 차입자가 있다. 대출 이자율은 연리 7%고 20년 동안 무슨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이때 첫 타상환할 뭘 구하세요? 원금. 시국태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똑같은데 숫자만 바뀐 거죠. 뭘 구해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뭘 구하래요? 첫 해에 원금. 그럼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신다? 원리금 따로 구하고 이자 따로 구해서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해야 될 건 두 가지. 원리금하고 이자 구해서 빼기만 하면 되죠. 원리금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의 크기는 처음 빌린 대출금 얼마? 2억. 에다가 저당상수 0.094. 풀어봤던 시국태에서 풀어봤던 기출문제는 393까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좀 구하기 편하시라고 그냥 393은 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880만 원이 나온대요.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자는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랬죠. 융자담보가 줄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뭘 구해라? 첫 해 거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첫 해는 처음에 빌린 2억에서 한 푼도 갚은 게 없으니까 융자담보 2억에다가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7%. 그럼 0.07. 그럼 27에 14니까 1,4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480만 원 나오는 거죠. 답은 2번. 이래서 뭘 갖고 들어가시는 거다? 계산기. 계산기는 이럴 때 필요하죠. 이럴 때. 아니면 아까 이제 5,885를 뭐 0. 얼마였어요? 0.7로 나누고 뭐 그거를 또 5,000으로 나누고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계산기는. 30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73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 시국태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173페이지 가보시면 6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와 MBB라고 써놓은 거 있죠. 그리고 시국태 때 뭘 설명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설명하면서 MBS라는 애와 MBB라는 거에 차이를 한번 설명하는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MBS는 뭐 거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니까 양가로 2번에 있는 4번 봐보세요. 양가로 2번에 4번. MBB와 MBS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MBS는 주택금융공사가 자기 신탁, 즉 신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을 설정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 그래서 이 자기 신탁이 한다는 게 결국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급보증을 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자기 신탁을 통해서 지급보증을 하고 발행하는 증권이 누구였고? MBS였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직접 발행되는 채권이 뭐다? MBB다. 그래서 얘는 지급보증이 없는 대신에 뭐만 인정한다? 우선변제권만 인정한다고 그랬던 거. 시국태 때 있었던 거죠. 그거 물어본 문제가 30번이에요. 그럼 30번 풀어봐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MBB의 경우, 그러면 요 1번이나 2번, 5번, 이 세 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1, 2, 5번은. 한국주택금융소속이 아니니까
그 표 기억나셔야죠, 표. 그래서 왜 이렇게 표 그려놓고 증권이 몇 종류 있으니까 네 가지 종류 있으니까 이게 뭐 MPTS냐, MBB냐, 또는 뭐 MPTB와 CMO냐, 그리고 나눠서 저당권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느냐,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콜봉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정리했던 표 갖고 푸는 문제가 1번, 2번, 5번이죠. 그러면 1번에 있는 MBB는 B자 들어가니까 뭐라고 외우시랬어요? 발발발이라며. 그 콜방어는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MBB의 경우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그게 이거잖아요. 저당권. 그럼 이 권리를 누가 가져요? 발행자가. 그래서 1번은 빠졌네. 외우시기만 하면 푸는 거. 2번 MPTS는 지분증권이냐 지분형이냐 부채증권이냐는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끝에가 S로 끝나면 지분증권, 끝에가 B로 끝나면 부채채권. 그러면 2번 MPTS는 지분형 저당증권인 건 맞죠? 끝에가 S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그 뒤에 말 모든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MPTS는 끝에가 T자로 끝나니까 뭐라고 외우시겠어요? 투투투. 투자자가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모든 위험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투자자. 그래서 콜방어 안 된다고 그랬고. 5번 봐요, 5번. CMO의 발행자. 그럼 CMO는 MPTB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T자 들어가고 B자 들어가니까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발투투라고. 그럼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지금?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그럼 여기는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럼 CMO에서는 이걸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죠. 그럼 5번도 맞았네. 그럼 1, 2, 5번은 이 표 못 외워서 틀리신 거니까 틀리신 분은 표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MBS라는 애와 MBB라는 두 가지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애 중에 자기 신탁을 통해 지급보증하고 발행하는 건 MBB가 아니라 MBS. 그 답은 4번. (31번) 부동산 투자해서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 부동산 투자해서법. 조문 몇 가지 외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약집 180페이지에 있는 거 너무 많다. 그럼 19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면 거꾸로 요약집 있는 게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럼 기본서.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법제처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다 외우시고. 아니면 다운받기에 종이가 좀 아깝다. 그럼 기본서 맨 끝에 부록으로 붙어있죠. 그거 다 짜져서 외우세요. 근데 개정된 게 있어서 개정된 것 때문에 아마 다운을 새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옳은 거 찾습니다. 1번.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리츠 및 기업구정 리츠 중에서는 대통령 영안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대신에 뭘 하는 거로? 등록하는 거로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우실 거 중에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회사와 등록해야 되는 회사 외우랬어요. 그래서 영업인가 받는 회사 중에는 어떤 거? 자기관리 리츠. 그 다음에 기업구정 리츠는 등록.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중에서는 공모용은 영업인가, 사모용은 등록이었죠, 등록. 그럼 1번은 틀린 데가 없죠. 위탁관리 리츠와 유틸리티 리츠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어떤 요건? 대통령령에서 정한 연금이나 기금, 공제와 같은 애들이 30%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모용 리츠, 그러니까 위탁관리 리츠 중에 사모용 리츠와 기업구정 리츠는 뭐 하도록 돼 있다? 등록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1번은 틀린 데가 없지. 2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리츠에 뭘 물었어요? 최저자본금을 물었잖아요, 맨 끝에.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 70억 이상. 위탁관리 리츠는 50억 이상. 그럼 2번 찍으신 분들은 뭘 혼동하시는 거예요?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혼동하지 마시라고 19회 때 얘기했죠. 5억, 3억인 건 설립할 때 자본금. 70억과 50억인 건 6개월이 지나서 최저자본금으로 갖고 있을 거. 자본금의 종류 두 가지랬죠. 3번,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후에는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거하고 그 밑에 있는 4번이요.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맞는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영업인가를 받는 순서입니다. 몇 번이에요? 31번. 영업인가를 받는 순서. 그럼 일단 회사를 설립을 해야겠죠?
설립을 할 거예요. 설립할 때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5억, 3억. 그리고 설립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뭘 해야 되겠어요? 설립 보고를 해야겠지. 설립 보고. 그래서 설립 보고서는 설립을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설립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걸 현황 보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황 보고서는 얼마 이내에? 3개월. 그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그러면 3번에서 자기관리리체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현황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니죠. 설립보고서는 설립하고 나서 10일이고 설립보고서를 냈잖아요 지금. 문장 구절 다시 읽어봐요. 자기관리리체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제출했으니까 뭐가 남았어? 현황보고서 남았죠. 그럼 현황보고서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언제까지? 3개월. 그게 틀린 거고. 4번 자기관리리체는 그 설립 등기일로부터 그럼 설립 등기일은 뭐예요? 설립을 한 거잖아요. 설립을 한 거예요. 설립. 그럼 설립을 했으니까 뭘 내야 돼? 설립보고서 내야 돼. 설립보고서. 며칠 이내? 3개월이 아니라 10일. 이걸 묶어서 한 지문으로 만들어갖고 맞게 냈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게 조문 문제예요. 실제로. 근데 맞게 내서 다행이었죠. 5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행 주식 공모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건 공모 의무기간 물은 거잖아요. 6개월이 아니라 얼마로? 2년으로 연장됐댔죠. 1년 6개월 했던 게 2년으로. 그럼 맞는 건 누구만? 1번. 32번은 요약지 197페이지 가보시면 LQ값 구하는 방법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LQ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표를 근거로 뭘 구하세요?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 그래서 시국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지계수는 구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경제 기반 분석 나머지는 이해 못하더라도 경제 기반 승수가 뭐고 뭐 이런 거 이해 못하더라도 뭐는 하셔야 된다. LQ. 그래서 얘는 지금 어느 지역에? A지역에서 무슨 산업에? 부동산 산업에 뭘 구하는 거다? LQ. 입지계수.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국에서 무슨 사람이 차지하는?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네. 어디에서? A지역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는 비율이 안 나왔으니까 이 비율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하신다? 전국에서 전체 값. 그럼 전국 얘기는 맨 오른쪽에 있고 전체 산업에 대한 값은 1200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업에 대한 값은 전국에 맨 오른쪽에 있고 맨 위에 있잖아요. 400. 그럼 이게 전국의 부동산업의 비율인 거고. 그럼 어느 지역에서? A지역에서 전체. A지역은 맨 왼쪽에 있잖아요. 전체 값은 400. 분의 부동산업에 대한 값은 100. 그러면 얘도 뭐 4분의 1, 3분의 1에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똑같은 거 지워버리고 가까운 애들끼리 곱해서 어디로? 밑으로. 그러면 4, 4, 16 분의 멀리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위로 12. 그럼 얘를 4로 약분되잖아요. 4분의 3. 이건 소수로 바꾸면 0.75. 구하랬으니까 0.75까지만 구하시면 되죠. 와, 33번이 정답률이 100%가 안 나와요. 20%가 틀리셨어. 그러면 4분 정도, 5분 정도 틀리신 거네. 5분. 그 5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 33번. 부동산 분석, 단계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순서대로 나열한 거. 맨날 얘기했던 뭐예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순서 외우시라고 하는 거. 기출문제 이거. 이렇게도 냈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답은 2번. 이거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로 차서 엎은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고기 시켜 먹고 서비스로 뭘 줬는데 그걸 발로 차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배고프다 그러시면 안 돼. 3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은 위탁관리. 그 다음에 2번은 뭐 위탁관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되겠고, 3번은 위탁관리.
4번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결합된 혼합관리.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관리 방식이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구별한 거. 그러면 지난주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요약집 어디에 있는 거? 185페이지에는 관리 방식에 따른 구분,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혼합관리 구별하시는 거.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습니다. 이거는 한 분 틀렸네.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요? 정답만 찾을게요. 3번에서 기밀유지 및 보안관리 측면에 유리하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럼 얘는 자유관리의 장점이죠. 자유관리의 장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소유자가 직접 결정하니까. 만약에 전문 관리인이 따로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가 판단 못하면 뭐 해봐야 돼요? 소유자랑 연락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금 다 누가 관리할 때?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때 장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 관리다? 자가관리. 답은 3번.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개발관리로는 다 맞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도 세 문제 나왔어요. 32번, 33번, 34번. 다 맞으셨을 것 같고. 35번은 감정평가의 종류인데, 감정평가의 종류. 틀리신 분은 요약집에 21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정리 한번 다시 하세요.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의 개념은 감정평가액 결정의 기준이 된 날짜 있고 그 날짜를 법에서는 언제로 정해놨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럼 왜 식국태에도 이걸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현장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였나? 하여튼 뭐 기출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2번,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그럼 부동산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가 된 누굴 얘기하는 거다? 복합부동산. 그럼 원칙적으로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7조 2항에 나와 있는 일괄평가의 개념 설명한 거니까 맞으셔도 되고. 3번,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촉된 부분과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따로 가치를 평가했다. 이 말이 아니죠.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한 뭘 한대요? 보상평가. 그럼 보상평가는 그 수용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평가? 7조 4항에 있는 부분평가가 돼야죠. 부분. 이건 얘는 워낙 유명한 지문이니까. 4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조 2항 단소조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조 2항의 본문은 가격 기준 시점은 언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 근데 단소조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 가격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을 때는 그 정해진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정해진 날짜를 뭐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이 정해진 날짜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과거나 미래를 말하겠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뭐니까? 소급이니까 소급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봐야죠. 이걸 학자들을 뭐라 이름 붙인 거예요? 소급평가라고 이름 붙였던 거예요. 그럼 5번에 있는 기한부평가란 기한이 뭐예요? 민총에서 배우는 기한과 조건.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게 벌어지면 그 가치가 얼마가 될지 평가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야겠죠. 근데 뒤에 설명 보니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아예 조건이라고 좋네. 그럼 얘는 기한부가 아니라 조건부 평가라고 봐야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만? 2번만. 36번은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죠. 가치와 가격의 구별. 오, 놀라워라. 70%밖에 안 돼. 들으신 분은 217페이지 가셔서 217페이지. 가치와 가격의 구별. 1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걸 부동산의 무슨 특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성. 그럼 그 부동성이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었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부동산의 두 가지 특성. 부동성과 인접성. 그래서 부동성도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 2번,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항상 변화 과정을 거치죠. 근데 가격은 언제 값?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 값. 그래서 가치의 정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2번도 맞았고. 3번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특성이라고 해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역자 한번 펴볼게요. 200 몇 페이지야? 19인가? 217인가? 218페이지 했네요. 218페이지. 218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특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부동산의 가치에는 매매 가격과 이용이 된 대가인 임대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뭐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 경우에는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아파트를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남한테 전세를 내줬다면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인 매매 가격과 전세권에 대한 권리인 임대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은 없어지는 물건 아니다라는 영속성 때문에 가격은 장기적 배려에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다 제각각 형성된다라는 것도 특징 중 하나였죠. 그러면 3번은 두 개 이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 각각의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해서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 4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서 항상 언제? 단기에 가격 왜곡이 생기고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도 항상 언제? 단기. 5번,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몇 개다? 여러 개랬죠, 여러 개. 그걸 가치의 다원적 개념. 가격은 딱 한 개. 그럼 답은 5번. 더 얼마나 쉽게 드려요, 이걸. 답은 5번. 37번은 지난주에 똑같은 문제 있었잖아요. 가본에서 틀리신 분은 요약집 226페이지에 있는 가치의 재원칙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좀 끝까지 읽어봐야지 뭐. 그럼 가본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대안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 이 대안적 이용에 따른 가치가 뭐냐를 따져봐야죠.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이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어떤 한 용도로 쓰면서 다른 용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대안적 이용에 대한 가치라고 설명해서 이걸 우리가 배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회비용이지 뭐예요. 부동산의 기회비용을 그 가치 판단할 때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예를 들었던 거 뭐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 똑같은 공업용지인데 도심에 있는 공업용지가 외곽에 있는 공업용지보다 비싸지는 이유는 도심은 그걸 다른 용도로 썼다면 더 비싸졌을 수 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게 기회비용 원칙이랬고. 일단 가는 기회비용 원칙. 나는 부동산은 주변의 토지 이용과 잘 어울릴 수 있을수록 그 유용성이 뭐야 이게? 주변의 이용과 어울릴수록 그 유용성은 커진다. 그럼 주변과 잘 어울려야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원칙이요? 외적 원칙인 적하. 그럼 답 나왔잖아요, 벌써. 1번. 근데 이제 다가 문제인데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건 원래 기여의 원칙의 특성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 설명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런 문제 요즘엔 함부로 못 내는 게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은 기여의 원칙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배웠던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이런 문제 나오면 저라도 이의제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그거와 상관없이 몇 번 찾을 수 있다? 2번. 1번. 38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237페이지 나와 있는 원가법에서 뭐 구하는 방법, 적상가액 구하는 방법 다시 외우시면 되죠, 뭘.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따른 뭘 구해라? 감정평가액. 그러면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감정평가액을 뭐라 부르고? 적상가액. 적상가액 구하는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을 했어요? 정액법이 있는가 없는가. 왜? 정액법이 안 나오면 땡 잡는 거랬죠. 문제 잘못 낸 거니까. 그리고 정액법 아닌 뭐 정률법이나 상환경법 나오면 어떡하시고? 빨리 도망가시고. 그래서 정액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얘는 뭐가 있다? 맨 마지막에 감가수정은 정액법으로 한다. 그럼 풀어야 되는 문제네. 땡 잡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정액법으로 적상가액 구하는 식은 외우시랬죠? 얘는 매년 감가되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총 감가된 금액. 그걸 뭐로 나눈 거?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거. 이때 총 감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제조자단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라고 그랬고. 그럼 그렇게 구해진 매년 감가액이 똑같으니까 거기다 뭘 곱해서? 경관연수를 곱해서 뭘 구하고? 감가 누계액 구하고.
그 감가 누계액을 어디서? 제조단가에서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 적산가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값을 구하려면 필요한 값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제조단가, 잔존가치, 경제적 내용수, 경관일수. 그럼 이 문제에서 뭘 빨리 찾아내셔라. 제조단가, 잔존가치, 경제적 내용수, 경관일수. 그럼 일단 문제에서 기준 시점은 2016년 4월 30일이래요. 그리고 건축비가 4억이 들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 4억이 언제 당시의 건축 비용이에요? 2015년 4월 30일 날 준공될 당시에. 그럼 얘는 몇 년 된 건물이다? 1년 된 거예요. 그럼 그 1년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경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공사 비용 알고 있는데 그 공사 비용이 몇 년 동안? 1년 동안이잖아요. 1년 동안. 몇 프로? 10% 올랐대요. 그러면 제도단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건 2015년의 4억. 내가 알아야 될 건 2016년의 비용. 그럼 시점 수정하시면 되죠. 그 시점 수정의 방법으로 제도단가를 구하는 게 변동률 적용법이었으니까 변동률 적용법의 방법으로 시점 수정해서 제도단가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다? 4억에다가 시점 수정치를 곱해도 되죠. 어떻게 해? 지수값 거래 당시의 값을 100이라고 한다면 1년 후에는 그거보다 몇 프로 오른 거니까 10% 오른 거니까 10%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에다 얼마를 더해서 10을 더해서 시점 수정치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치 변동률이 주어졌으니까 뭘 이용해서 1 플러스 R 그 가치 변동률이 얼마예요? 10%인 0.1에 몇 승에서 1승에서 1승분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죠. 어쨌든 두 가지 값이 똑같으니까 구해보면 얼마 나온다? 4억 4천의 방법으로 4억 4천만 원을 제도단가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제도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불렀어요? 변동률 적용법. 왜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네 번째 점에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 연수. 그럼 이건 왜 준 거예요? 뭐 알아내라고? 응? 뭐 알아내라고? 내용 연수 알아내라고,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어떻게 구해진다고 그랬어요? 경관 연수에다가 뭘 더해서? 잔존 연수 더해서. 그럼 얘는 전체 수명이 얼마예요? 50년. 이것도 알아낸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내야 될 게 이제 잔존 가치네요. 그래서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 몇 번 넣는답니다. 10%. 그럼 얼마에서? 4억 4천만 원에서 몇 프로? 10%. 그러면 잔존 가치는 얼마? 4,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값 알아냈으니까 거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뭐. 그럼 제도단가 얼마에서? 4억 4천에서 뭘 뺀 거예요? 잔존 가치 얼마? 0.445. 그걸 뭐로 나눈다? 경제적 내용수 50년. 그럼 이거 보고 몇 년 감가액이고 그게 몇 년 동안 감가됐으니까 1년 동안. 그럼 얘랑 뭐 얘는 그냥 곱하나 마나 똑같잖아요. 그럼 구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계산하니까 3억 9,600 이렇게 나오죠. 그걸 얼마로 나눈 거예요? 50년. 그럼 이거 구해보면 얼마 나온다? 7 얼마 나와요? 저도 계산해봤는데 792 792만 원. 근데 이게 1년만 감가됐으니까 792만 원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 되는 거죠. 그럼 제도단가 얼마에서? 4억 4천에서 얼마 빼보시면 돼요? 792만 원 빼보시면 되죠. 그럼 뭐 얼마 나오겠죠, 뭐. 답은 3번. 39번. 이게 정답률이 왜 이렇게 낮지? 39번. 다음은 거래사례비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원래 거래사례비율법은 시험 문제 낼 때 뭘 낸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낸다고 그랬죠? 사례자료의 수집과 그 사례자료 수집한 거를 보정하는 거. 내용 물어보는 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럼 얘는 그 보정의 개념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 가지 보정할 때 사례자료를 수집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5번에 보시면 거래사례비율법에서 최근 246페이지에 있어요. 246. 한번 가볼까요? 246을 가보시면 어? 246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240 40 가야 돼. 41이 아니라 40.
240. 40인데 6으로 봤네. 40. 사례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거래사례비용법에서는 공부할 게 두 가지를 있어요. 첫 번째 거래사례의 수집과 그에 대한 보정. 그래서 얘는 보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기준.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그럼 5번 지문 봐봐요.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례자료의 수집 기준은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간적 유사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네 가지를 들 수 있죠.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잖아. 그 다음에 1번 봐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 간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 유사성이 아까 얘기한 네 가지예요. 그럼 그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건 시간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시간적으로 얘가 거래된 시점은 이때인데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시점은 기준 시점이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해야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리죠. 그럼 이렇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같지 않을 때 하는 건 사정 보정이 아니라 뭐요? 시점 수정이에요. 시점 수정. 그 얘는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아니라 뭐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시점 수정. 그럼 여기 있는 사정 보정은 뭐의 유사성이에요? 거래된 상황의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간에 뭐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뭐 관계가 있었을 때 그게 없었을 것으로 바꿔놓는 건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을 똑같게 만드는 거죠. 시장 가치 상황과. 그래서 얘는 시간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건 사정 보정이 아니라 뭐다? 시점 수정. 개념 물어본 거죠. 2번. 사례 부동산을 보정할 때는 1번에서 설명한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 시점 수정을 생략하는 경우 두 가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하거나 그 사이에 가치 변동이 전혀 없을 때. 3번. 사례 부동산에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됐다.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사정 보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을 해서 사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4번. 나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복합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으로 선택할 수 있다. 19대 문제 풀 때 뭐 있었어요? 건부 감가라는 거 있었죠. 그러면 내가 평가해야 될 대상 부동산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복합 부동산인데 얘를 누구랑 비교해서? 나지랑 비교해서 평가하기도 한 거잖아요. 나지에 비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된 이유가 건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낮게 평가한 거니까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물건은 뭐였고? 복합 부동산. 사례는 뭐였어요? 나지. 그럼 나지를 복합 부동산을 위한 거래 사례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5번 네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사례자를 수집할 수 있다. 답은 1번. 안 배웠다 하더라도 책에 있었고 책에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네 가지 보정 작업 중에 거래된 시점과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뭘 평가한 거예요? 시간이 달라서 가치를 평가한 거잖아요. 그럼 시간적 유사성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시점 수정이고. 40분 하나 풀고 집에 갑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통해 수익가액을 구하래요. 수익가액은 어떻게 본다? 그렇죠. 수익가액은 환원이율로 순수익을 나누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수익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이라고 하는 건 순영업소득을 말하니까 순영업소득 어떻게 되고요? 유효총수익에서 0 뺀 거. 그럼 유효총수득 얼마? 1억.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얼마래요? 유효총수득의 30%. 그럼 1억에 30%니까 3천만 원이네. 그럼 3천만 원을 뺀 얼마가? 7천만 원이 순영업소득, 즉 순수익인 거죠. 그럼 이걸 뭐로 나누기만 하시면 돼? 환원이율로. 그 환원이율을 구하려고 봤더니 환원이율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죠. 그리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로 하는 건. 투자계략법과 부채감당법.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아예 나와 있어. 자본 환원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얼마라고? 0.1. 그 밑에 있는 부채감당률을 왜 준 거예요? 부채감당법 이런 거 어설프게 아는 분들 갖다가 쓰라고. 근데 쓸 수가 있나? 구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환원율은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0.1로. 그럼 수익가가 얼마?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점수가 많이 오르셨어요. 잘 하셨고. 다만 아쉬운 건
좀 문제들 중에서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건데 틀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신 문제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험은 2번 남았죠? 네, 2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서 오늘 점수가 70점, 60점, 50점대 정도 있는 분들, 그러면 이게 평균 내면 한 80% 정도 되네요. 이분들은 합격권 안에 있는 거라고 보세요. 어차피 민법 점수가 얼마나 나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개론에서 50점 정도 나오면 민법은 아마 한 60점 이상 나오실 테니까 합격권 안에 있는 걸 보는 거니까 그분들은 조금만 더 분발하시고 나머지 분발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변화를 갖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